오늘 사건은요, 용감한 형사들 최초로 법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재판 중에 특이하다. 오. 이건 뭐지? 때는 2020년 12월이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살인사건의 4차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법정의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A씨, 미안하오. 나 살기 위해서 꾸며서 만든 일이오. 27일 당신 긴급 체포되는 걸 보았어요. 미안.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난 한국 떴을 거요. 해체할 때 사용한 장비, 칼, 몽키와 김양장역 앞 공원으로 오르는 정자 있어. 그 밑 나무 의자 밑에 있을 거요. 똑같은 내용 두 장 편지는 하나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보냈어요. 당신을 잘 아는 사람. 다음은 당신 차례. 알겠지? 어? 그러면 4차 공판이 오기까지 그 피의자로 있었던 사람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치, 맞다면. 4차 공판까지 갔으면은 계속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입증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편지 쓴 사람이 만약에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걸로 완전히 뭐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체라는 말을 쓰고 해체. 그다음에 그 해체할 때 쓴 장비, 공구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이건 정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인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해체라는 게 그 그렇죠. 피해자의 그러면은 범인이 이거를 남기고 도망갔다는 얘기군요. 법정에 있는 A씨한테. 피의자 A씨한테. 그렇습니다. 일단 피고인 A씨는요, 검거된 순간부터 쭉 나는 이 살인과 무관하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진범에게 받은 쪽지라고 이걸 법정에서 제출한 겁니다. 자,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쪽지는요, 네. 진짜 진범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A씨가 범인이 아니네. 아닌 거네. 다른 범인이 있는 거네. 지금 다른 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검거를 잘못한 거잖아요. 어. 이거 되게 큰일 아니에요? 쪽지 보시고 네.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쪽지를 보고요? 네,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일단 아까 보니까 사투리도 있더라고요. 했어요. 그래요. 그럼 충청도죠. 일단 그 말투나 또는 표현들은 네. 속이기 위한 어떤 장치들, 이게 페이크인 것 같고요. 그쵸, 그래 보이죠. 네.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하면 다음엔 A씨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쪽지를 남겼으니까 너의 결백은 네가 알아서 풀어. 아, 또 그렇게 받으셨구나. 뭐 저는 그렇게 같은 받아들여지기는 공범? 나 대신 네가 잡혀간 걸 내가 TV에서 봤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좀 헷갈리네요. 방금 있던 재판, 그 재판으로부터 약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6일이고요.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새벽 2시쯤에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언니 나 대전 왔어. 친구가 차 사고 나서 간병해야 돼. 20일 정도 걸릴걸? 사모님한테 언니가 대신 말해줘. 1시 42분, 약 2시경에 이런 문자가 온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쉽도록 이 메시지를 보낸 여성분을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씨는 당시 41살이었고 식당 종업원이었는데요. 새벽 2시 될 무렵에 식당 사장님한테 얘기를 전해달라고 친한 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고자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다른 문제였어요. 아, 메시지 속 말투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채 씨라면 나 지금 대전 친구 보러 감 이런 식으로 용건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아 용건만 간단히 스타일이시구나. 이게 줄여서 문자 보내잖아요. 어. 말투가 완전 다르네. 아 저거는 되게 좀 디테일하잖아요. 네. 뭐 20일 정도 걸린다 이런 거는 평소 채 씨에게선 느껴지지 않는. 말투. 그렇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신고자분이 날이 밝아지자마자 최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이 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수소문해서 대전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해봤는데 그 화들짝 놀라면서 교통사고 난 적도 없고 최근에는 최 씨랑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러면 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종팀에서는요, 최 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최 씨의 휴대폰에 전날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최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일단은 실종팀에서 남자친구를 찾아갔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왜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영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최 씨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아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여자친구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랐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최 씨한테 새벽에 이상한 메시지를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날까지 분명 잘 연락했는데 뜬금없이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자,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시간대를 보니까 아까 직장 동료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지 딱 2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가 이별 문자를 헤어진다고 문자를 보냈으면 걱정하고 그러네. 뭔가 계속 어디든 다 연락해보고 잠 못 이루고. 아 그러네. 문자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꺼져 있었어요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종팀도 처음엔 그 남자친구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고요. 범죄 혐의점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도 이별 통보 받고 너무 황당해서 최 씨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락처 아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조급한데 최 씨하고 통화는 안 되니까 계속 휴대폰이 켜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은 실종 신고 전날 최 씨가 이제 퇴근 이후에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CCTV를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최 씨 집이랑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최 씨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구두를 신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아 저게 구두예요? 굽이 좀 있어 보여요. 샌들 같은 건가? 하여튼 하얀색.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장면이요. 범인을 검거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이게요? 이 모습을 그대로 한 빌라로 들어간 게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와 얼마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였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의 현관 CCTV를 돌려봤는데요. 최 씨는 이날 이곳에 들어간 이후에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었고요. 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남자친구도 뭔가 수상한 게 있었나요? CCTV 확인 전에 실종팀에서 이 남자한테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최 씨 통신 기록에 실종 당일 이 남자랑도 연락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 씨 실종 둘째 날 전 남자친구한테 최 씨 행방을 물어봤더니 난 5일 전쯤에 만난 게 전부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 그 이후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바로 사건의 증거부터 찾아 나섭니다. 남자의 빌라 주변을 일단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정황만을 가지고 체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감추거나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통 이제 헌옷수거함이죠. 맞아요. 네네네. 저건 뭐예요?
모각에 묻은 것 같죠? 얼룩얼룩하네요. 빌라 근처 의류 수거함에서 최근에 버린 듯한 이불이 발견됐거든요. 네. 그 이불에 묻은 지 얼마 안 된 혈흔이었습니다. 아, 저거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핑크색 이불. 네. 혈흔. 주변에 분리수거함인데요. 저게 뭐죠? 유산균 소취제? 유산균 소치가 뭐예요? 저게 탈취제예요. 네. 아. 저희가 화장실이나 배수구 같이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곳을 청소할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인근 쓰레기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물건이 이제 발견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어머! 아, 제가 아까 굽이 있는 것 같다고 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야, 이거 그 어머. 저기 그러면 아까 그 여성분의 구두라고요? 구두. 제가 이제 저기 양말을 신어서 통굽 있는 구두처럼 보였는데 네. 아 샌들이잖아요. 봐봐요. 저 실종자분이 신고 있는 신발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네, 맞아. 진짜 결정적인 증거네요. 네, 맞습니다. 발견된 신발을 그 실종자 신고분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 씨가 자랑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긴급 체포를 이제 결정합니다. 긴급 체포. 이 정도 되면 긴급 체포해야죠. 일단 동태 파악하려고 제가 제일 먼저 남자 집에 갔었거든요. 네. 올라갈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씨가 방 안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일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최 씨가 다시 나온 그 영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문이 아니니까 눈치채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줘서 어머. 오히려 제가 놀랐고요. 네. 저희는 문을 열자마자 방 안을 스캔을 했는데 최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야,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 행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뭐 하늘을 솟은 거야? 땅을 그러니까. 꺼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은 야, 이거 지금 잘못 짚었나?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했던 그때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형사님들은 여기가 범행 현장이구나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냄새가 나요. 집안에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네. 방바닥에 발이 딱 닿는데 눅눅한 느낌이 있었고요. 아. 양말이 바닥에 좀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기가. 물기보다는 소치제 때문인지 네, 약품 네. 때문인지 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바닥을 닦았구나, 치운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얼핏 보기 집을 진짜 깨끗하게 치운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화장실 문지방이나 문틀 같은데 그 미세한 혈흔 자국 같은 게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집 내부에 각종 연장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본인이 조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쓰는 장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 씨는 빌라에 나온 흔적이 없고 네. 이 연장들을 보면서 가슴이 선택하게 이제 그런 느낌이 연장들. 들어요. 아. 아니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럼 체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체포는 했는데 체포할 당시 당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되게 차분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난 다 얘기했는데 왜 체포하느냐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 또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고 네.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미 헤어진 사이라서 자긴 연락처도 없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휴대폰을 보니까 연락처,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싹 다 지웠더라고요. 그건 사실 얕은 수죠. 지운 거. 네. 본인 핸드폰에 지워지면 다 지워지는 줄 알고 줄 알고 있잖아요. 있는 거죠. 네. 네.
자, 일단 형사님들은 이 의문투성인 최 씨의 전 남자친구를 일단 체포해 와서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때 서해 와서 최 씨 전 남자친구가 한 행동도 좀 황당했다고 해요. 왜요? 왜요? 어린 사람한테는 조사를 못 받겠다. 어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 범인으로 잡혀와서 지금 조사를 받는데. 아니 시간 끌려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그런 것 걸 수도 같은데. 있죠. 긴급 체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보다 유일하게 연장자였던 한상현 형사님이 홀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또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요. 최 씨의 빌라 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보여주면 또 만난 사실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CCTV의 장면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최 씨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했다고요? 사람 최 씨 아니다. 와 희한한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서 우리 집 말고 또 다른 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올라와서 딴 데 갔나 보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짜 희박한 일이지만 그 빌라 옆집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사람이 모르니까 희박하지만. 근데 그거는 뭐 조사하셨겠죠 바로. 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범인이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가 실종되는 날 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했는데 자기는 1차만 먹고 집에 왔다. 식당에서 몇 시 몇 분에 나왔다. 급여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최 씨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은 모른다. 친구들하고 술자리 한 건 맞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다 확인이 야, 됐습니다. 이건 또 이상하네. 우리가 그동안 용감한 형사들에서 봤지만 사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알리바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것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쵸. 네. 자기가 행동한 건 사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몇 시 몇 분까지 기억을 한다는 것은 계획된 준비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야지 그 알리바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진술이 오고 가는 사이에 형사님들은 또 이 남자의 수상한 행적을 찾아냅니다. 네, 최 씨가 빌라로 들어간 이후 상황을 그 빌라 현관 CCTV로 살펴봤는데요. 최 씨가 들어간 지 약 6시간 후에 새벽 4시경에 이 남자가 빌라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손에 뭔가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고 또 아.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 저녁 9시까지 총 7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주로 집 근처에 있는 하천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산책로 어딘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 사체를 버린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천 쪽은 약간 CCTV가 띄엄띄엄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7번 왔다 갔다 한 것 중에 아까 발견한 피 묻은 이불, 네. 그다음에 피해자 신발을 갖고 나간 것도 확인했고요. 쓰레기장에서 유기한 장면이 방범용 CCTV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걸 본 남자의 대답은 또 황당합니다. 어딜 그렇게 갔다 온 거야? 별거 아니에요. 뭐 버릴 게 좀 있어서요. 그 하천에다 버리고 왔어요. 뭘 버렸는데?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 아깝게 과일을 왜 버려? 그게 다 썩었더라고요. 예. 못 먹는 과일이라 다 버리고 왔어요. 이 남자가 실종 여성의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가방이 동그랗고 불룩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박이 썩어서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가방은 어디에서 났냐? 수박은 어디에서 샀냐? 그거 물어보면 또 대답을 또 안 해요. 또 안 해. 집 근처 하천 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다고. 비 오면 안 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하필 딱 장마랑 겹쳐서 혹시나 시신이 떠내려갈까 봐 저희는 너무 걱정했었는데요. 당시에 수색 인원만 한 300명 정도가 동원됐었습니다. 네, 다행히 남자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찾았는데요. 다행이에요. 네, 처음 발견한 게 몸통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교각 사이에 그 아래 봉지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싸가지고 흙 속에 묻어놨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때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비가 한번 쓸고 가면서 이게 좀 발견이 흙이 유실되면서 드러났군요. 오히려 비가 와서. 오히려.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차례로 몸통과 양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까지 채씨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그 하천 다 거기서 찾은 거죠? 예, 부검 결과 머리는 둔개 맞은 흔적이 있고요. 목을 줄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아마도 둔기를 머리 쳐서 정신을 잃게 한다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잔인한 놈. 또 과수팀에서 남자 집안의 혈흔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베란다, 화장실, 수도꼭지, 배수구 등등에서 집안 곳곳에 셀 수 없는 혈흔 반응이 나왔고요. 여기서 채취된 DNA 결과는 모두 최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그 휴대폰 포렌식 통해 가지고 다 복원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최 씨 실종 날 그 본인 집으로 오라면서 그 집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그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을 했나요? 끝까지 인정은 안 했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다. 또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는 자신의 변명을 단 한 줄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근데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미 많았잖아요. 네. 게다가 워낙에 잔혹 범죄이다 보니까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서는 이 남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동포 유동수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동기 아직 부인하십니까? 응.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보세요? 나중에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증거가 정확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뭐 약속이 있니? 시간이 없다 그러게? 지금 덤덤하잖아요. 내가 부인하면 뭐 입증하지 못할 걸 이런 이상한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 혼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뭐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가끔 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불리하면 몰라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 시끌시끌 몰라. 몰라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회피하고 부인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도 그냥 여기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회피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리석다, 어리석어. 진짜.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최 씨하고 주고받던 메시지를 보면 최 씨와 오랜 기간 연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동수는 당시 중국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 씨가 이제 헤어지자 새 출발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유인을 해서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자, 그 처음에 아까 봤던 이 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누가 보낸 거라 그랬죠? 진범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진짜. 에이, 그럼 이거 뭐야? 맞습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상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이 썼다라고 만든 거구나. 자기 손으로 써서 법정에서 이거를 버젓이 제출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피고인 A 씨가 바로 유동수 씨고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는 척 직접 본인이 또 직접 편지를 써서 증거로 저희가 내민 거죠. 본인이 써서. 그래서 저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형사님들이 진범이 쓴 편지가 맞다고 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진범이 쓴 건 맞죠. 근데 맞네, 진범. 아니 어떻게 재판장에서 그래요? 야, 이거는 너무 참. 아니,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멈춤이 아니에요? 내용도 자세히 뜯어보면 허술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긴급 체포된 걸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집안에서 체포했거든요. 어머. 근데 일반인 분들은 뭐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체포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았고 그냥 체포도 아니고 긴급 체포된 줄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쓴 거잖아요. 네. 이걸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정도는 써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지. 진짜 어리석다. 그리고 이 편지를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참 헛웃음이 나오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뭐 상의 주머니에 편지를 넣었고 이걸 나중에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 진짜로요. 저도 진짜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특히 법정에 나갈 때 그 교도관들이요. 위험한 물건이 있을까 봐 아주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포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완벽하게 돼.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구나. 그리고 아까 도구를 김장영역 주변에 있는 정자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정자 주변에는 다 세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묻을 수 있는 만한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언론으로 밝혀진 더 어이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증거로 제출한 이 편지 있잖아요. 네. 이 종이가요. 유동수가 수감됐던 그 구치소에서만 사용된 종이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수는요, 원심에서는 징역 35년형을 받았는데요. 네. 이때 형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를 한 거죠. 증거물로 이 편지를 제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는 이러한 유씨를 보고 이거 반성도 전혀 없는 데다가 재판부를 기만해? 맞아, 이건 기만한 거지. 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기 장기에 자기가 넘어가. 자백서 같은 게 됐군요, 오히려. 자술서가 돼버렸네. 자술서가 된 거네요. 자기 손으로 쓴 자필 자술서. 때는 2000년 7월 30일 아침 7시경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들려옵니다. 여기 물레동 쓰레기 하차장인데요. 비닐봉투에서 손이 나왔어요. 빨리 와보세요. 강력팀 전체가 뒤집힐만 하네요. 이 정도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형사님? 신고 내용을 듣자마자 저희도 뭔가 큰 사건이 났다 직감하고 가수팀과 함께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40대 한경 미화원이었는데요. 안내해준 쓰레기 더미로 가보니 한눈에 봐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 20리터짜리 검정 비닐봉투 3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안에 손이 있었어요? 가운데 봉투 하나 열었는데 팔꿈치까지 잘린 양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른 봉투는요? 다른 봉투도 열어보니 나머지 팔 부위가 온갖 장기와 살점들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팔만 발견된 걸 보면 토막살인 후에 일부만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출동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까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토막하고 바로 유기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체 부표의 상태를 봤을 때 살해된 지
24시간도 안 된 걸로 추정됐거든요. 혹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됐나요? 아니요. 열 손가락 침은 모두 도래져 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손만 봤을 땐 노인이나 아기가 아닌 여성의 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령대를 넓게 잡아서 2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최초에 신고하신 그분은 어쩌다가 이 시체를 발견한 거죠? 경찰서로 신고하기 30분 전쯤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그걸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게 언제 어디서 받았다고 합니까? 환경미화원인 신고자가 청소를 마치고 리아카를 끌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차량 한 대가 옆에 서더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내렸답니다. 그리고 청소부죠. 가는 길에 썩은 고기 좀 버려주세요 하면서 10,000원을 건네고 트렁크에서 검정봉투 3장을 꺼내 주었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래서요?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겨우겨우 들어 쓰레기더미에다가 봉지째로 버리고 돌아섰는데요. 문득 내용물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봤다가 허망난 사체를 발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하고 대화까지 나눴으니까 남성의 얼굴을 봤을 것 같거든요.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왠지 수상해 보여서 좀 더 유심히 봐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 말로는 한 40, 50대 남성으로 보였고 얼굴이 넙더대하고 각이 졌다고 했습니다. 키는 160cm로 작았는데 몸은 다부져 보였다고 했고요. 신고자가 다른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타고 온 차라든지. 차량도 물어봤죠. 흰색 차 같은데 못 보던 차종이라 친형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분이 기억을 더듬어서 차량 번호 첫 번째와 네 번째 자리 숫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신고자의 기억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하고 신고자가 말한 번호를 기준으로 중국 차량 번호를 전부 뽑아봤는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흰색 차량만 걸러 다시 분류해보니 서울만 해도 거의 1000대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좁혀진 단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게 좁혀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번호 본 게 한 자리라도 만약에 잘못 봤다면 잘못 본 거라면 또 미궁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게 좀 많긴 하지만 신고자분의 기억이 맞다면 범인은 그 안에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시신을 넘겨받은 국가수로부터 급히 연락이 옵니다. 국과수의 연락? 저희가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국과수로 감식을 보냈는데요. 부검이가 부검 직전에 시신의 절단된 단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 절단면이요? 절단면이 어땠길래요? 절단면이 보통은 뼈나 살에 걸려서 턱턱 끊어진 단면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반듯한 겁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깃뼈를 자를 때 쓰는 골절기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국과수에서도 토막난 절단면이 너무 깔끔해서 한 번에 내려쳐 절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체 뭘로 잘라냈길래? 잘라낸 부위가 발골 작업을 한 듯 뼈와 뼈 사이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 칼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전문적인 칼을 이용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시신의 그 훼손된 상태를 보고 직업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검의사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발견됐다면 이와 관련된 직업을 상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육업, 도축업 이런 분야에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축업 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더 끔찍한데.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정확하게 알고 잘랐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했을 범행 수준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범인이 누굴까요? 이거 참. 그 아까 유일한 단서였던 차량 리스트에서 다른 수확은 좀 있었나요? 급하게 유사 차량을 뽑고
그중에서도 시체가 발견된 영등포에서 흰색 신형 소나타를 소유한 사람을 검토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뭔가요? 그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그러면 형사님이 바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짚을만 하죠. 그렇지. 아까 말한 피냄새 맡으신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혹시 누구였나요? 40대 초반인 남성이었는데요. 4살 연하 아내와 2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운영하는 정육점은 동네에서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는데 2호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잘린 단면이 상당히 깨끗했고 뭔가 좀 발굴한 것 같다 하신 거 보니까 그 직업이, 그 남자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게 가정도 있고 또 2호점이 있을 만큼 가게도 잘 되고 또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굴 죽였을까요? 이거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상황만 보면. 저희도 일단 살해 도구나 나머지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라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동네를 살필 겸 최소 인원을 꾸려서 남성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있었나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찰인데 조사할게서 왔다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각진 얼굴에 키가 작고 몸이 다부진 남성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실제 범인이에요? 범인이라면 네. 그 발견된 피해자는 누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누굴 살해한 건지. 그 남자분의 집안에 수상한 건 없었나요? 들어가면서 빠르게 집안을 훑어봤는데 혈흔이나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빨래를 하던 중이었는지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남자 집을 방문한 게 토막 시신을 발견한 지 하루 만이었거든요.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일단 세탁기 정지 버튼을 눌렀죠. 영등포 샤크가 정확히 피 냄새를 맡은 겁니다.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그 피해자가 아내고 남편이 범인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된 지 하루가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의 반응은 어땠어요? 갑자기 남편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왜 그랬냐? 네가 청소부한테 사체에 맡겼잖아 하면서 한술 더 떴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진짜 아내를 살해한 게 맞나요? 그 사람이? 네, 바로 전날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거 당시 돌리고 있던 빨래도 피 묻은 옷을 세탁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벌써 자포자기 했더라고요. 맞네. 현장 감식팀을 불러서 집안 전체 누민홀 반응 검사를 했더니 거실과 화장실에서 혈흔 자국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거실에서 살해한 후 화장실로 옮겨 사체를 절단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아내를 그렇게 아우. 근데 아까 그 인적사항 중에 자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에도 집에서 아내를 살해를 해요? 아이들 몰래 가능한 일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사라진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찾지 않았나요? 그날 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엄마를 찾긴 찾았는데요. 아빠랑 싸웠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다. 화가 나서 여행을 간 것 같다. 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라 처가에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무슨 다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육점 2호점을 차릴 때 처가에서 2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범행 당일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엄마한테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빨리 갚으라고 닥달하길래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본질적인 범행의 동기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을 것 같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신을 토막내고 훼손해서 내가 어딘가에 유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시간이 통상은 하루 정도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쉽게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오랫동안 애들이 비어있을 시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사할 때 평소 부부관계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싫었다. 처갓집이 잘 살아서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도 그에 맞는 대우를 안 해줬다고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아내한테 주먹만 휘두르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 신발장에 있던 쇠로 된 공구로 머리를 2번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살아있었고요. 근데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한 번 더 휘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뭔 뒷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새로 된 공부로 그게 사실 살해의 의도예요. 그게. 그치 그게 네, 결국 아무리 그런 화가 거잖아요. 나도 공구를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새로 된 공구를 찾은 거부터 이걸 집은 거부터가 이미 살해할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었어야죠. 살렸어야죠. 119 신고하든가. 그 시체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 키가 자기보다 크다 보니까 혼자 들고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방에 있던 중식도로 사체를 토막냈다고 했습니다. 칼날의 길이만 무려 40cm나 되는 거였는데 그걸로 머리, 몸통, 팔, 손, 허벅지, 정강이까지 9토막을 냈던 거였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살점과 장기도 따로 떼어냈고요. 정육점 일을 해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은 대로 사체를 유기하러 한강으로 갔는데 그때 길에서 청소하는 환경미원을 보고 혼자서는 무거우니까 다 못 옮기겠다 싶어서 불러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한강에 다 버렸고요.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사체 부분은 찾았나요? 범인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양화대교에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몸통과 다리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나머지 사체와 DNA가 일치했고요. 머리는 제일 늦게 발견됐는데 머리에 남은 손상 부위가 남편이 말한 범행 도구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허무한 죽음이네요, 진짜. 허무한 죽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또 더 느끼네요. 네. 너무 느낍니다. 때는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아침 8시 55분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 여기 그 인천 남동공단인데요. 길에 누가 그 가방을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걸 제가 열어봤더니 이게 벌건 게 이게 피 같은데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보이고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요. 신고자는 그걸 어쩌다가 발견한 거죠? 공단 내에 있는 한 공장에 직원분이셨는데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여행 가방 하나가 정거런히 놓여 있더랍니다. 아, 여행 가방. 누가 버린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새 것처럼 보여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다가 급히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새 가방 안에 사람을 머리를 넣고 유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열었을 때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기괴하다. 하필 왜 눈에 딱 들어왔을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요, 아마 이 신고자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신고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너무 버젓이 그냥 저렇게. 숨겨놓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주차선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자가 아이이거나 아니면 체격이 상당히 작은 여성이었을까요? 글쎄, 성인 남자가 그럴 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방의 높이는 90cm 정도 됐고요. 신고자가 이미 가방을 열고 가방에 담겨있던 걸 살짝 뜯어본 상태라 내부가 조금 보였는데요. 비닐봉지 속에 피가 잔뜩 묻어있고 그 사이 머리카락이 보였는데 드문드문 새치가 있었습니다. 가방 높이가 90cm면 성인 키의 뭐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온전하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높이가 90이니까 혹시 절반 토막 살인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네. 시신이 어떤 상태였어요?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을 서둘러서 일단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방을 완전히 개방한 순간 형사님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왜? 시신이 뭐 좀 많이 이상했나? 빨간색 부직포로 감싸고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노건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벗겨냈더니 그 안에 부직포가 한 장 더 쌓여 있었고요. 그 안에 또 비닐로 한 겹 더 쌓여 있었는데 전부 제거해 보니까 알몸 상태인 남성의 시신이 상반신만 들어 있었습니다. 알몸이 골반 아래 허벅지 양쪽이 잘려나가 있었고요. 사인은요? 치명상은 등과 목이었습니다. 특히 칼이 등을 관통하면서 간이 손상됐던 걸로 확인됐고요. 칼날의 길이는 약 15cm 정도로 폭이 좁은 모양으로 추정됐는데요. 26군데나 발견됐는데 그중에 방어흔은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26군데를 찔렀다고요? 방어운도 한 번이었다고 하니까 딱 한 번 이렇게 왼손에 딱이 한 번 막아보고 그다음에 계속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등에 칼날이 꽂힌 각도로 봤을 때 피해 남성이 서 있을 때 찔린 게 아니라 1차 공격을 당한 후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로 칼을 휘두른 걸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공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에 둘 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 근데 이제 아까 간이 손상될 정도로 칼이 깊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센 뭐 성인 남성일 것 같은데. 저희도 범인이 체격 좋은 남성이 아닐까 추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을 둘둘 말고 있던 빨간색 부직포에서 50cm 정도 되는 긴 생머리카락이 몇 가닥 발견됐습니다. 부러진 손톱 일부분도 나왔고요. 근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성인 남성을 살해를 하고 토막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단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피해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수사팀에서는 많이 열어놔야 되겠죠. 아니면 범인이 남녀 2인조일 수도 있고 범인이. 이게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러게요. 혹시 피해자 신원은 바로 확인됐나요? 부패가 막 진행된 상태이긴 했는데 손가락 기부는 멀쩡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었고요. 공단 지역에서 일을 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방 속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남성을요,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 최 씨는요, 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에요,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 4일 전에. 어머. 4일이나 지났구나. 근데 신고는 누가 한 거죠? 아내가 신고를 했는데요. 관할서인 인천 서구경찰서에 5월 27일에 접수돼 있었습니다. 전날인 26일에 남편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고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갔는데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다음 날까지 집에 안 돌아오자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119에 위치 조회를 요청해놨는데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파주로 확인됐습니다. 아, 파주. 살고 있는 곳은 인천 서구고 시신은 지금 인천 남동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갑자기 파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언제였어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늦지 않게 집으로 가겠다는 문자가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질 않아서 밤 11시 23분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했고요. 이후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남편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 씨 차는 찾았나요? 네, 실종 신고 다음 날 관할서에서 차를 찾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서부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최 씨의 최종 기지국을 확인해서 차를 찾았는데요.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 공용 주차장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두산 안에 있는 통일 전망대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전망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공영 주차장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변에 식당이랑 숙박업소들이 있긴 한데 굳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만한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가 발견된 겁니다. 이상하네. 일단은 그러면 차 안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요. 누군가 뒤지거나 혈흔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는 겁니다. 최 씨가 집에서부터 출발한 게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한참을 가다가 자유로 표지판이 보이고 얼마 가지 않아 블랙박스 전원을 자기가 직접 끄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그 이후에 뭘 했는지 그 사이에 누굴 만났는지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 형사님이 이 공단에 설치된 CCTV를 샅샅이 뒤져서 범인의 꼬리를 잡아냅니다. 어머. 범인의 꼬리를? 그럼 CCTV에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가방이 버려진 곳에서 4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CCTV가 한 대가 있었는데요. 가방이 버려져 있던 담벼락 쪽을 비추고 있긴 했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그냥 시커먼 화면만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0일 밤 11시 56분경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오는데 담벼락 앞에 차를 세우더니 한참을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한 7분가량 멈춰 있었던 것 같고요. 7분 동안 있었으면 누군가 보였을 텐데, CCTV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CCTV가 있는 방향으로 역반사되는 바람에 그 차에서 누가 내렸는지 몇 명이 움직였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아깝다.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가방을 버리고 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모양과 각도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따라 역추적을 해봤더니 8분 전에 이미 한 번 더 그 담벼락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 아마도 공단을 돌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담벼락 아래에 가방을 버리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장소를 찾고 있었구나. 밤에 공단을 돌아다녔으니까 뭔가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거나 하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이 형사님이 결정적인 걸 찾아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차량 번호판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 차를 역추적하다 보니 어떤 CCTV에 차량 옆면이 또렷하게 찍힌 게 있었는데 가로로 길게 라인이 세 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국산차는 차체며 차량 번호판 위에 그릴이랑 헤드라이트 모양만 봐도 딱 찾아내는데 이 차는 한 번도 못 본 차였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아니다, 외제차다 싶어서 당시 수입 차량을 전부 뽑아 비슷한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차였는데요? 크라이 쉐블링 차량이었는데요. 제가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에 가서 CCTV 사진을 보여줬더니 제가 추정한 차량이 맞다고 했습니다. 색상은 은색이었고 운전석 쪽 바퀴 윗부분인 휀다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형사님이 은색 외제차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 건지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 임 형사님은
최 씨 차가 발견된 파주 인근에 CCTV를 모두 확보합니다. 그래서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도로 CCTV에 최 씨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잡혔습니다. 그 시각이 26일 오후 3시 51분경이었고요. 그 후로 최 씨 차는 계속 움직임이 없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최 씨 차가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15분쯤 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뭐지? 1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나서? 거기다가 15분 후에 다시 되돌아 나왔다는 건 그냥 뭐 15분 사이에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차량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때 주엽이가 차종을 특정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사망한 최 씨의 통화 내역들을 쭉 뽑아놨었거든요. 자주 통화했던 사람부터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들까지 차적 조회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동일한 차종의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차량이 번호판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어머. 시신을 유기했던 그 외제차가 은색. 그러면 그 은색 외제차 차주가 누군가요?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요, 자신의 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두고 은색 외제차로 옮겨 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이 은색 외제차의 이동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차가 멈춰선 곳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은색. 은색. 위에 핸다 좀 찌그러져 있고요. 조석에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운전석 열린다. 완전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머리. 이게 뭐죠? 지금 어깨 동무를 하는 거 보면 이거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요? 둘이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로 보이는데? 저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최 씨가 맞나요? 네, 최 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인상착의와 같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안 좋게 가는데 쎄한데요? 둘이 어깨 동무를 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들어간 곳은 무인텔이었습니다. 모텔이요? 어머, 그럼 저기가 모텔 주차장이에요? 네, 입대시를 프론트에서 사람이 받는 곳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기계로 결제하고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내연 관계인가 의심도 됐는데 이상했던 건 두 사람이 무인 텔에 들어간 당일에 처음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왜요? 뭐 그런 조건 만남, 이 채팅이나 이런 걸로 만난 뭐 그런 건가요? 성매매? 그런 거죠. 게다가 그런 건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공격의 형태를 보면 또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무리 조직이라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토막을 낼 정도로. 아니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두 사람이 입실한 지 1시간쯤 뒤에 최 씨가 혼자 모텔 주차장으로 나오더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정 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을 뒤졌더니 소주와 맥주를 구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모텔로 다시 들어간 시각이 저녁 6시 42분경이었고요. 근데 최 씨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갈 때 여성이 몰래 뒤따라 나와서는 차를 탈 것처럼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으면서 남성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모텔을 나오긴 나왔나요? 네, 날이 밝자 나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경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나왔네요. 어? 그냥 가네? 혼자? 최 씨 없잖아요, 최 씨.
근데 이 차가 다시 들어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 7시 12분이네, 찍힌 거는. 그러니까 정오쯤에 나가서 거의 밤이 돼서 7시간 만에. 뭘 손에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짐을? 그러네요? 이게 문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최 씨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문이 여기밖에 없으면 최 씨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출입구는 주차장밖에 없었는데 남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여자가 다시 모텔로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컴컴하네. 뭐야? 저 검정색 가방? 가방? 저거 그 이민 가방이잖아요. 남동 공단에서 발견됐던 그 가방. 이거 똑같은 가방 맞네. 옷을 완전 바꿔 입었다. 머리도 묶었잖아 지금. 묶은 거 맞죠? 머리도 이렇게 틀어 올려서 묶었어요. 뭐야 그러면 나가서 가방을 사갖고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런가? 이 입시 3일차잖아요. 7시 55분. 어머! 야 저기 다 맞네. 진짜 실었네. 저기에 지금 시신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가볍게 들고 왔잖아요. 지금 이제 시신이 담겨 있으니까 무겁게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부직포. 혼자 가는데? 와, 이거 끝까지 혼자네요? 이거 참. 아니, 3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 한 명도? 진짜 저 여자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 최 씨랑 들어갔다가 이유는 저 여자만 움직였습니다. 3일 동안 저 모텔에 묵으면서 살해하고 토막내고 다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만 따져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명상을 노려서 첫 공격을 했다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된 공격이 이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뭐 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다시 들어왔을 때 준비물 다 챙겨와서 거의 13시간을 혼자 토막내고 치우고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자창이 26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통화라 그랬어. 처음 통화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 씨를 토막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이 여성을요,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요, 김 씨의 기지국 위치를 파악하고요, 바로 김 씨가 살고 있는 파주로 달려갑니다. 집에 있었다고? 도망을 안 가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저희가 움직이는 사이에 외출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김 씨가 없는 틈을 타서 CCTV부터 뒤졌습니다. 시신을 유기할 때 도와준 공범이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해 본 건데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김 씨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차를 찾아서 내부를 봤더니 뒷좌석에 물건이 한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이삿짐 옮길 때 쓰는 수레가 반으로 접혀 있었고 그 옆에 검은 비닐봉투엔 뭔가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엔 혈흔 자국도 보였고요. 그래, 차 뒷좌석에 가방을 실었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증거가 충분한 것 같은데 김 씨가 김 씨 체포했나요? 네, 저녁 8시쯤 김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대기하고 있었더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서 본인이 맞냐 물어봤더니 맞다. 형사님들이 여길 왜 오신 거냐? 이러면서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황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이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증거를 못 찾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증거는요,
아주 확실하게 김 씨 손에 있었습니다. 김 씨 왼쪽 가운데 손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그럼 피해자의 하반신은 찾았나요? 김 씨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농수로에서 찾았는데요. 하반신에도 자창이 15군데나 나왔습니다. 하반신에도요? 야, 이거. 아니 아까 그 상체만큼은 26번인 거예요? 네. 그럼 총 41군데를 지금. 야, 그리고 토막까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우, 뒷골 땡겨. 아, 진짜. 아니, 대체 왜 그랬답니까? 난 나쁜 놈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SNS로 먼저 친구 신청을 한 것도 사망한 최 씨라고 했고요. 호기심에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최 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갔는데 그게 무인텔이었고 자기인 처음 가보는 곳이라 도망을 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요? 협박에 강간을 했다고? 아니, 우리 들어갈 때 CCTV 봤잖아요. 가정하게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강제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우발적이었다는 얘긴데 칼은 어디서 난 거랍니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가방에 넣고 다닌 호신용 칼을 꺼내 찌른 거라고 했습니다. 아, 호신용 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참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또 뭐 자기가 정말 위협을 당해서 살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다라고 백보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격의 횟수로 본다면 이건 뭐 제압이나 도피가 아니고 아주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찾은 증거물 중에 범행에 사용됐던 걸로 추정되는 칼을 찾았는데 회칼이었고요. 손잡이까지 해서 30cm였습니다. 손잡이에 검정 테이프도 감겨 있었고요. 말빼매도 소용없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김 씨 전화를 복구해 봤더니 SNS로 먼저 접근한 것도 김 씨였습니다. 핸드백에서는 최 씨 명의의 체크카드 2장과 신용카드 2장, 전기톱을 구입한 영수증도 있었고요.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전기톱이 뒷좌석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사람이 살 점이 있어서 검사를 맡겼는데 사망한 최 씨와 김 씨 DNA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아우. 야, 잔인하다. 야, 정통 상상도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사서 사람 토막을 내?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그 무이텔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면 방 전체가 난리가 났을 건데. 왜냐면 이 소리가 전기톱이면 소리도 나고. 아마 그 장소에 흔적이 엄청 남았을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정말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심지어 과수팀이 갔을 때도 그 방에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들이 나올 때까지 모두 다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에 13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진짜 말끔하게 치웠을까요? 그 바닥이랑 벽이 온통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물 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루미놀을 뿌렸더니 거실과 화장실이 모두 파랗게 반짝였습니다. 근데 이 범인 김 씨는 정말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아까 그 무인텔을 지금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간 곳이 범행 흔적을 지우기 좋은 조건에 벽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김 씨 입장에서는 혈흔이 비산되거나 이랬을 때 인멸하기 쉬운 이런 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맞습니다. 이미 다녀갔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됐을 때 자기 직업이 피아노 강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무직이었고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중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대부분 조건 만남을 했던 남성이었고요. 몇 차례 김 씨와 만났던 남성에게 확인해 봤더니 그 남성도 같은 무인텔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시신을 유기하러 간 날에도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하러 갈 때도? 이미 그 최 씨를 살해하고 나서 유기하러 간 그날도 다른 남성과 조건 만남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야, 이거는 조건 만남이 아니라 이건 범행 대상자 물색하러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증거까지 다 나온 마당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1년가량 차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반장님.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랬는지 여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야? 운전도 안 했다. 주차장에 들어오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게 다 찍혔는데 자기는 1년 동안 차 운행 안 했다?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요. 하반신을 유기했던 농수에서는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이끌려서 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쁜 자들이 많잖아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백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진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다중인격이나 뭐 정신장애 이런 거 주장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약간 많이 그 보이는 제정신이 아닌 척 연기하는 것 같죠.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소리가 났다. 이게 뭔 소리야? 그 조사받는 내내 증거 사진들을 보고 중간중간 얼굴을 양손으로 반을 가리고 웃기도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쇼가 시작된 것 같아요.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거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하는 거네. 그거 주장하려고 하는 것 완전 같아요. 이상한 짓 하네. 김 씨가 내뱉은 말들은 모두 어설픈 연기로 드러납니다. 체포 다음 날 사망한 최 씨의 금융 내역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27일부터 그 무인텔에서 시신을 갖고 나온 다음 날 29일까지 이 3일 동안 김 씨가 최 씨 카드로 2,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야, 그랬구나. 2,100만 원을요? 야, 뭘 사려고 했던 거야? 그러게요? 주로 금은방을 찾았더라고요. 24K 순금으로 된 열쇠를 구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 금은방에서 400만 원, 2시간 뒤 다시 와서 57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6차례나 추가로 결제를 하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안 사겠다면서 도망치듯 나갔다고 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취소시켜서 실제로 승인된 건 2,100만 원 중 76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차는 어떻게 몰고 다녔대요? 외제차를 또? 차값도 못 내고 있었고요. 대출도 5천만 원 가량 있었는데 이자도 못 내 빚독촉을 받는 데다 몇 달치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돼 수십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그런데도 집안 서랍에서는 뜯지도 않은 명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자, 죗값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런데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게 처음 본 사람을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죽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한 게 더 열받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정신 이상이 있고 심신이 미약한 것처럼 주장하려고 막 계속 시나리오 썼던 게 너무 이거 야비하고 얄팍하고. 진짜 인간의 간사함의 끝을 보여준다. 진짜. 그러니까요.